도현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가 정말 내 딸이라고?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 남편분이세요? 서울 은평구 진관동 향기로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던 한도연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8년. 정확히 48년 전 그 목소리였거든요. 천천히 뒤돌아본 그의 눈앞에 서 있던 건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동자를 가진 최선미였습니다. 71살이 된 그의 첫사랑이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72이 되어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첫사랑이 나타나서 당신 딸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그 딸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거예요. 한도연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서 태어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그는 5년 전 정년 퇴임 후 아내 박영희와 함께 은평구 진관동 레미안 진관 힐스테이트 30평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북한산 둘레길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향기로운 카페에서 신문을 읽으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아들 지우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한미종합부동산 대표로, 딸 소라는 마포구 상암동 MBC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날 이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연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심장은 마치 20대 청년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선미야, 너 언제 돌아왔니? 일주일 전에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4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선미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녀가 자신의 일과를 알고 있다는 듯이 정확히 그가 매일 앉는 자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오빠,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이 네 글자가 도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8년 전, 선미가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날도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얘기는 끝내 듣지 못했죠. 두 사람이 카페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자 선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사이에 딸이 있어요. 도연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김은정이라는 이름으로 키웠어요. 지금 48살이고 밴쿠버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빠를 꼭 닮았어요. 이 순간 도연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딸, 자신도 모르는 딸이 있다고. 그것도 48살이나 된. 선미야, 이게 무슨 소리니?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빠. 기억하세요? 1977년 봄, 북한산 우이동 계곡에서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연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선미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은정이가 아파요. 간암 말기예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박영희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새마을 부녀회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겠죠. 그녀의 얼굴은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영희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들에게 쏠렸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현은 급하게 선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영희는 선미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선미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희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선미입니다. 도연 오빠요. 오빠라고요? 감히 남의 남편한테 오빠라고 불러. 그 순간 카페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카페 사장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진정하세요. 저는 단지 제 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도연 오빠의 딸 말이에요. 이 말에 영희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딸? 무슨 딸? 우리 남편한테는 지훈이하고 소라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어요. 김은정이라는. 영희가 선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한 거죠? 돈이 목적이죠? 바로 그때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아버지가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젊은 여자가 아니야, 지훈아.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 완전히 미쳐버리실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선미야, 우리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은 싫어요. 선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시작됐어요. 이제 피할 수 없어요, 오빠. 그리고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은정이 사진이랑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신청서도요. 영희가 그 봉투를 낚아채려는 순간 선미가 빠르게 도연에게 건넸어요. 오빠, 꼭 봐주세요. 그리고 은정이를 만나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게 말한 선미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뒤에는 분노로 떨고 있는 영희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도현만 남겨둔 채로요. 도현은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이 5년이 이제 끝나는 건가? 과연 선미가 말하는 김은정이라는 여자는 정말 도연의 딸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일까요? 그리고 영희는 왜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을 기다리고 있던 건 화산처럼 폭발한 아내 영희와 급히 달려온 자식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아들 지훈과 딸 소라가 앉아 있었고 영희는 부엌에서 그릇을 내동댕이 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무실까지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버지가 젊은 여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도현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은 최선미야. 소라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최선미? 설마 아버지가 가끔 얘기하던 그 첫사랑 선미 이모 말이에요? 영희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한도현, 당신 지금까지 그년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희야, 진정해. 나는 진정하라고요? 그년이 당신 딸이 있다고 했는데요. 48살짜리 딸이. 지훈과 소라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도현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폭탄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선미가 그렇게 말했어. 김은정이라는 이름으로 키웠다고. 지금 밴쿠버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 간암 말기라고. 지훈이 황급히 봉투를 열어보려 했지만 도현이 막았습니다. 잠깐, 지훈아. 이건 내가 먼저 봐야겠어.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도현은 서재에서 홀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한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48살의 김은정. 도현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소라랑 똑같잖아. 정확히는 젊은 시절 자신의 여동생과 똑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의 유전자가 확실히 느껴지는 이목구비였어요. 출생신고서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생일이 1978년 3월 15일. 정확히 선미가 사라진 지 9개월 후였어요. 도현의 머릿속으로 1977년 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해 도현은 24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이었어요. 선미는 23살 같은 과 3학년이었죠. 둘은 한국문학연구회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도현 선배, 이번 주말에 북한산 우이동 계곡으로 MT 가는 거 맞죠? 선미가 수줍게 물어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 MT에서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곡 옆 평상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눠 마시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던 그 밤 말이에요. 선배, 저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배처럼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둘 다 선생님이 되는 거네. 좋겠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다니. 그리고 그날 밤 달빛이 비치는 계곡에서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MT가 끝난 후 한 달 동안은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만나고 주말이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미래를 계획했죠. 도연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둘 다 교사 임용고시 붙으면 바로 결혼하자. 그래, 선미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1977년 5월 어느 날, 선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날 도연은 명동 다방 르네상스에서 선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4시가 되어도 5시가 되어도 선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히 선미의 하숙집인 신촌 연희빌라로 달려갔을 때 건물주 할머니가 말했어요. 선미 양, 어제 짐 다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대학교에 가서 알아봤지만 선미는 자퇴 신청서까지 내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과 사무실에서도
동아리 친구들도 아무도 선미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도현은 미친 듯이 선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전국 각지로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었죠. 하지만 선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후 1년 동안 도현은 폐인이 다름없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어요. 그러다 이듬해 겨울, 친구 오창수의 소개로 만난 게 박영이었습니다. 도연아, 너 이러면 안 돼. 선미는 이미 끝난 일이야. 영희는 정말 좋은 애야.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 영희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상처받은 도연을 끈질기게 돌봤고 결국 도연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1979년 봄 둘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선미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영희가 갑자기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도연은 영희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영희가 먼저 말을 걸어왔었죠. 혹시 국어국문학과 한도연 선배님이세요? 저 같은 과 박영이에요. 선배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미가 사라진 후에도 영희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도연 오빠, 선미 언니는 오빠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빠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당시에는 영희의 위로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 결혼 후 영희가 선미 이야기만 나오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이상했어요. 심지어 도연이 꿈에서 선미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 영희는 그날 밤새 울면서 따졌었죠. 오빠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 거죠? 나와 결혼해놓고 딴 여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현은 서재에서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김은정. 정말로 자신의 딸 같았어요. 아니, 확신이 섰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이은 게 틀림없다고. 그렇다면 선미는 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영희는 정말 모든 걸 몰랐던 걸까요? 새벽 3시, 도연은 오랜 친구 오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수야, 나야. 미안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선미 얘기야. 전화기 너머로 창수의 한숨이 들렸어요. 역시 이날이 오는구나. 도연아,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1977년에 일어난 일 말이야.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뭐가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아침 일찍 북한산 우이동 계곡으로 와. 우리가 선미와 함께 MT 갔던 그곳 말이야. 창수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도연아. 영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직은. 전화가 끊어진 후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48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과연 창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희는?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연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등산 간다는 말만 남기고 북한산 우이동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48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계곡 주변에 우이동 자연휴양림이라는 멋진 이름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예전에 막걸리를 마시던 평상은 깔끔한 쉼터 정자로 바뀌어 있었죠. 오창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3세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도연을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아, 여기서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창수야, 어서 말해줘. 너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창수는 한동안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선미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너는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거야. 말해봐. 선미는 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고 사라진 거야. 뭐라고?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선미는 확실한 증거를 봤다고 했어. 내가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봤다는 거야. 도현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선미 외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진을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구? 창수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박영희야.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희가 그런 사진을 가져왔다고. 응. 1977년 5월 12일. 선미가 사라지기 이틀 전 말이야. 영희가 선미에게 찾아가서 그 사진을 보여줬어. 그리고 말했지. 도현 선배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요. 언니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도현은 정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영희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내가 바람 피우는 사진을 만들어서? 사진이 조작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영희가 선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후 선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나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 창수 오빠, 도현이가 나를 배신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라고. 그래서 선미가 사라진 거구나. 그런데 도현아,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 선미가 사라진 후 석 달 뒤에 나한테 캐나다에서 편지가 왔어. 임신했다는 내용이었어. 도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신? 선미가? 응. 그런데 선미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 도현 오빠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우겠어요. 절대 도현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래서 너는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도현아. 그때는 내가 영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라.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도현은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딸이 캐나다에서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현 오빠.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선미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한 담담한 얼굴이었죠. 선미야, 너 어떻게 여기를? 오빠가 어디 가는지 뻔해요. 창수 오빠랑 여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미가 정자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창수 오빠 모든 걸 말씀해 주셨나요? 대략은. 하지만 선미야, 내가 직접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왜 돌아왔는지, 그리고 진짜 목적이 뭔지. 선미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사실 제가 돌아온 건 단순히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은정이가 정말 위험해요. 가난 말기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술비 때문만이 아니라. 선미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은정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3번이나. 뭐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란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는 은정이에게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제가 치매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초기 치매인데 가끔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해요. 그러다가 은정이 앞에서 실수로 도현 아빠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도현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은정이가 진실을 알게 된 거구나. 네. 은정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을 버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창수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선미야, 그럼 진작에 도현이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못했어요. 박영희 씨 때문에요. 영희 때문에. 선미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 봐주세요. 2983년에 박영희 씨가 캐나다로 보낸 편지예요. 도현이 편지를 받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선미 씨에게 함부로 한국에 돌아올 생각 하지 마세요. 도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과의 과거는 깨끗이 잊었고 저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 돌아와서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한다면 당신이 원치 않는 진실까지 모두 폭로할 거예요. 박영희 드림. 이게 무슨 뜻이야? 원치 않는 진실이라는 게. 선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 씨가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빠를 속여서 결혼한 것도 알고 있고요. 영희가 내 임신을 알고 있었다고. 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산부인과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영희 씨가 우연히 봤나 봐요. 아니면 저를 미행한 것일 수도 있고요. 창수가 분개했습니다. 그럼 영희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도현이한테는 숨긴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1994년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은정이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말이에요. 선미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때도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돌아오면 도현이의 교직을 박탈시키겠다. 불륜 상간녀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했어요. 도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럼 영희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고 나와 결혼하고 심지어 내가 돌아오는 것까지 막은 거야? 그래서 저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은정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지금은 왜 돌아온 거야?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정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죽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박영희 씨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48년 동안 우리 모녀를 괴롭힌 것에 대한 복수를요. 바로 그 순간 세 사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박영희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정말 감동적인 재회네요. 하지만 최선미 씨, 당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착각한다는 거예요? 영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이 게임은 이미 48년 전에 제가 이긴 거예요. 영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도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남편이 새벽부터 어디 가는지 몰라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옛날 애인이랑 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밀회가 아니야, 영희야. 우리는. 닥쳐요. 영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48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선미가 일어서며 영희와 마주섰습니다. 박영희 씨,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때가 되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는다고요? 좋아요. 그럼 진짜로 모든 걸 털어놓아 볼까요? 영희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최선미 씨, 당신이 그렇게 순수한 피해자인 줄 아세요? 당신도 비밀이 있잖아요. 무슨 비밀이요? 김은정이라는 당신 딸 말이에요. 정말로 도연이 딸이 확실해요? 이 말에 도연과 창수, 선미 모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영희야? 영희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요, 도연 씨. 1977년 5월 당신 애인이 사라지기 직전에 찍힌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선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명동 다방 르네상스에서 모르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종로구 세종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게 뭐야, 선미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영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고 호텔에는 왜 들어갔고요? 창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이 남자.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창수 오빠, 그 사람 기억나요? 영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호예요. 연세대 법대 4학년이었던 강민호.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재벌 집아들 말이야? 맞아요. 강민호. 당시 한국전자 회장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선미 씨, 당신은 그 남자와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선미가 격분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강민호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 호텔에는 왜 들어간 거예요?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했나요? 그건. 선미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영희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최선미 씨,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이 도연이를 떠난 진짜 이유는 강민호 때문이잖아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으니까 도연이는 필요 없어진 거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김은정이라는 당신 딸. 정말로 도연이 딸이 확실해요? 아니면 강민호 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도연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선미야. 설마 그게 사실이야?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강민호와는 정말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있어요. 48년 전에 몰래 조사한 거예요.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그건 허름한 종이에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이게 뭐야? 창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78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김은정의 혈액형과 생체 정보예요. 도현이와 맞지 않아요. 도현이 그 서류를 받아봤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영희야, 이게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야? 48년 전에 이런 정밀한 검사가 가능했나? 영희가 잠깐 당황했지만 금방 태연해졌어요. 그때는 혈액형이랑 기본적인 생체 정보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잖아요. 바로 그때 선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박영희, 그만해요.
당신이 조작한 증거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이제 그만. 조작이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선미가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1977년 제 일기예요. 강민호를 만났던 진짜 이유가 적혀 있어요. 선미가 다이어리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 오늘 강민호를 만났다. 하지만 도현이를 위해서였다. 민호가 도현이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도현이는 가난해서 학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민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였다. 도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학금? 나를 위해서? 네, 오빠. 오빠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민호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럼 호텔에 들어간 거는? 민호 아버지를 만나서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거예요. 그날 회장님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영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당신은 정말로 도현이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빠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이때 창수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사진들.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사진 뒷면에 찍힌 날짜를 봐.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미 다이어리와 날짜가 똑같잖아. 도현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렇네. 그런데 영희야, 너는 이 사진들을 어떻게 구한 거야? 영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연히. 선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연히 제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창수가 갑자기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영희, 설마 너도 그때 강민호를 알고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예요? 사진을 찍은 각도를 보면 분명히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호텔 로비 사진은 어떻게 찍었어? 일반인은 호텔 로비에서 함부로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 영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네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지훈과 소라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희들은 어떻게?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가시길래 걱정되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영희가 급하게 사진들을 가방에 집어넣으려 했지만 지훈이 빠르게 낚아챘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훈아, 그건. 지훈이 사진들을 보더니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본 건데요? 그리고 이 여자는 선미 이모예요. 소라가 선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얘기해주던 첫사랑 선미 이모. 첫사랑? 지훈이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람 피우시는 거예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영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소라야. 엄마가 평생 지켜온 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 저 여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를 꿰고 있어. 꿰고 있다니요? 선미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딸을 소개하러 온 거예요. 딸? 지훈과 소라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김은정이라는 48살 딸이 있어요. 도현 아버지의 딸이요. 지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48살. 그럼 저보다 3살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딸이라고요? 지훈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다는 게 진정할 일이에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은? 소라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나중에. 소라야, 너는 현실을 모르는구나. 만약 정말로 아버지 딸이라면 우리 재산의 3분의 1은 그 사람 몫이야. 영희가 지훈의 말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거야. 저 여자는 돈이 목적이야.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은정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수술비가 필요한 거예요. 봐요, 결국 돈 얘기네요. 지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48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 아프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도 속으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정말 아버지만 사랑했다면 왜 48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영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영희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죠. 이건 1977년에 녹음한 거예요. 선미 씨가 강민호와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젊은 시절 선미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야, 고마워. 덕분에 도현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나도 이제 지겨웠거든. 가난한 남자랑 사귀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 말을 들은 도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깐만. 창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녹음 말도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창수를 바라봤어요. 왜 말도 안 되는데?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때 선미와 강민호가 통화하는 걸 직접 봤거든. 근데 선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수 씨, 뭔 소리예요? 당신이 어떻게 모든 통화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 선미가 강민호한테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도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창수가 선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내가 도와줄게.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창수 오빠. 이제 모든 걸 말할게요. 창수가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도현이를 속여온 거야. 내가 다 봤어. 무슨 거짓말이요? 1977년 5월 초 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 말이야.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설 탐정. 도현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영희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창수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서울 흥신소 명함이야. 내가 떨어뜨린 거 내가 주워뒀어. 명함에는 박영희라는 이름으로 의뢰인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 너는 흥신소에게 2가지를 의뢰했어.
첫 번째는 도현이와 선미의 만남을 몰래 촬영하는 것. 두 번째는 선미의 신상 정보를 조사하는 거였지. 소라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영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창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내가 선미한테 보여준 도현이의 바람 피우는 사진도 조작한 거잖아. 조작이라고요? 선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때 나도 의심스러워서 따로 조사해봤거든. 그 사진 속 도현이는 진짜 도현이가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어. 도현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어? 저는 단지 뭐야? 창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도현이를 좋아했는데 도현이가 선미만 바라보니까 질투가 난 거야. 그래서 둘을 헤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거지. 지훈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고요? 창수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1977년 5월 13일자 서울 흥신소 보고서야. 내가 의뢰한 내용이 다 적혀 있어.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의뢰인 박영희의 요청사항 첫째, 한도현과 최선미의 만남 장면 촬영. 둘째, 한도현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 제작. 셋째, 최선미에게 한도현의 바람 사실을 알려서 이별하게 만들 것.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본 사진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내가 들었던 녹음도 마찬가지야. 창수가 영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을 고용해서 만든 가짜 녹음이잖아. 영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너무 도현이가 좋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현이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럼 우리 48년 결혼 생활이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야? 아니에요. 결혼 후에는 정말로 사랑했어요. 도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지훈이 분개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가족은 뭐예요? 거짓말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훈아, 소라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선미 이모한테 너무 미안해요. 바로 그때 창수가 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희, 내가 한 짓이 이것만이 아니잖아.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내가 선미를 캐나다로 보낸 이유 말이야. 창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1977년 5월 14일 인천공항 출국 기록이야. 최선미, 목적지 캐나다 밴쿠버. 그게 뭐가 이상해요? 항공료를 누가 결제했는지 봐. 모든 사람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결제자 명단에는 박영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선미 이모 항공료를 내주신 거예요? 소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창수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선미를 속여서 캐나다로 보낸 거야. 도현이가 너를 원하지 않으니까 멀리 가서 새 출발하라고 하면서 말이야. 선미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영희 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도현 선배가 당신을 잊고 싶어 한다.
멀리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리고 임신 사실도 숨기라고 했잖아. 창수가 추가했습니다. 네. 도연 선배한테 부담 주지 말고 혼자 키우라고 했어요. 도현이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48년 동안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구나. 지훈이 갑자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그 김은정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버지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저 여자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선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은정이가 일주일 후에 한국에 와요. 일주일 후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 수술을 받기 위해서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에요. 영희가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아이가 오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요. 어머니. 소라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세요. 지훈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도연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요.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 선미와 내 딸에게 48년 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창수가 메시지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김은정 씨가. 은정 씨가 캐나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대. 간부전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선미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은정아, 우리 딸. 도현이 선미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진정해. 지금 당장 캐나다로 가자. 우리 딸을 구해야 해. 이 말에 지훈과 소라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과연 도현과 선미는 시간 내에 은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가족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사흘 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현과 선미 그리고 지훈과 소라가 김은정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영희는 집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니? 48년 만에 내 딸을 만나는데. 도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선미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있었죠. 지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캐나다 AC91편이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언제 나올까요? 바로 그때 출입국 관리소 문이 열리면서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간병인과 함께 나왔습니다. 48살 김은정이었어요. 저기 있어요. 선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은정은 마른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도연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로 자신과 닮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은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가 달려가서 딸을 안았어요. 은정아, 괜찮아. 비행기에서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저분이 은정이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연도 천천히 다가갔어요. 내가 은정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 한마디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몰랐어. 지훈과 소라도 복잡한 마음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에요. 아버지 아들. 저는 소라예요. 언니. 라고 불러도 될까요? 은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동생들이 생겼네요. 하지만 이 따뜻한 재회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은정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아파요. 은정이 복부를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간병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행은 급히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2시간 후 담당 의사인 김철민 교수가 나왔습니다. 환자 가족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간부전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즉시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간 이식이라면 기증자가 필요한 거죠? 네. 생체간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연 관계에 기증자가 있다면 더욱 좋고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제가 기증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유전자 검사와 조직적 합성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녀 관계가 확실하신가요? 지훈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유전자 검사를 정확히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늘 검사에서 내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날 밤 도현, 선미, 지훈, 소라, 그리고 은정까지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박영희만 여전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죠. 이튿날 오후 김철민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가족분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기다렸어요. 먼저 부녀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현 씨와 김은정 씨는 99.8% 확률로 친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DNA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훈 씨, 소라 씨와도 이복남매 관계가 확실합니다. 지훈과 소라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누나가 생긴 거였죠. 그런데 선생님, 간 이식은 가능한가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한도현 씨가 기증자로 적합하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뭔가요? 한도현 씨 나이가 72이시잖아요. 이 나이에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지훈과 소라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나는 하겠어.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8년 동안 내 딸을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바로 그때 은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위험해질 바에는. 은정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는 너를 살리고 싶어. 선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연 오빠, 정말 괜찮아요? 위험하면. 괜찮아, 선미야.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박영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이 인사했는데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선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정말 강민호예요? 네, 오랜만입니다, 선미 씨. 도현도 어리둥절했어요. 민호야, 너 어떻게 여기를? 영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민호 씨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강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김은정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에 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선미가 경악했습니다. 선미 씨, 기억하세요? 1977년 봄, 우리가 함께 보낸 그날 밤을.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강민호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우리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사진에는 정말로 선미와 강민호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선미의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강민호와 손을 잡고 있었죠. 이건 조작된 거예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선미 씨,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강민호가 꺼낸 건 DNA 검사 결과서였어요. 저도 어제 은정 씨와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97.3% 확률로 친부녀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도현이 99.8%, 강민호가 97.3%. 둘 다 높은 확률이었거든요. 은정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예요? 김철민 교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일 확률이 높다는 건. 바로 그때 간병인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은정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간 수치가 치솟고 있어요. 김 교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생명이 우선입니다. 도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기증하겠어. 결과가 어떻든 은정이는 내 딸이야. 강민호도 나섰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더 안전할 거예요. 두 남자가 서로 기증하겠다고 우기는 사이, 은정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가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그리고 은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응급 상황 속에서 김철민 교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분 다 수술실로 들어가세요.
이중 검증을 통해 더 적합한 기증자를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창수가 헐레벌떡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잠깐, 모든 사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봐. 창수야, 지금 급한데. 도연아, 이거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창수가 손에 든 봉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진짜 진실이 들어있어. 모든 사람들이 창수를 바라봤어요. 창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무슨 거짓말이요? 너는 은정이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박영희, 너도 이 계획에 참여한 거지. 영희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창수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봐. 1994년 한국전자 내부 문서야. 강민호가 당시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어.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 있지. 내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알겠거든. 박영희한테 돈 받고 이 연극하는 거잖아. 지훈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설마. 창수가 계속 폭로했습니다. 영희는 강민호한테 5천만 원을 줬어. 은정이 아버지 행세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말이야. 조작이라고요? 김 교수가 놀랐습니다. 응. 여기 봐. 창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강민호가 어제 병원에 제출한 검체는 가짜야. 다른 사람 것이었어. 강민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도현이 아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왜 여기까지 왔어? 은정이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저는 단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가족을 지킨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 했어. 영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무고한 사람이라고요? 전현이 돌아와서 우리 가정을 박살내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은정이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간병인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간부전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김 교수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실로. 한도연 씨, 준비되셨나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도현이 수술복을 입으려는 순간 영희가 달려들어 막았어요. 안 돼요.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영희야, 비켜. 싫어요. 전현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걸 필요 없어요. 이때 소라가 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정 언니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소라야, 너도 전현 편이야? 지훈도 어머니에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지훈아, 어머니가 한 짓들을 보니까 정말 실망이에요. 바로 그때 선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제발 은정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할게요. 선미야, 일어나. 아니에요, 오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복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은정이만 살리고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게요. 이 말을 들은 은정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은정아, 4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은정의 간절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심지어 영희까지도.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 이모,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영희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이모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 줄래? 바로 그때 김 교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도현이 선미와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은정아. 아빠가 꼭 살려낼게.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자. 오빠, 조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도현과 은정이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이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72 나이에 저런 용기를. 응. 우리도 언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그래, 이제 우리 삼남매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선미가 영희에게 다가갔어요. 영희 씨, 이제 우리 적이 아니에요. 모두 은정이를 위해서 함께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미 씨, 정말 미안해요. 48년 동안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6시간의 기나긴 수술이 끝난 후 김 교수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도연 씨도 은정 씨도 모두 안전합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선미가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더 기쁜 소식이요? 은정 씨가 수술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마무리 마이너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석 달 후 은평구 진관동 레미안 진관 힐스테이트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있었습니다. 도현은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딸 은정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인해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은정이 아침 체온을 재며 물었습니다. 은정은 수술 후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취직이 결정된 상태였죠. 좋아, 은정아. 너 덕분에 매일이 새로워. 거실에서는 소라가 아침 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영희와 선미가 함께 요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영희 이모, 숨을 더 깊게 쉬어보세요. 선미 언니, 이 동작 맞나요? 두 여자는 이제 서로를 언니, 이모라고 부르며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은정을 함께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거든요. 누나, 오늘 뭐 드실래요? 죽 드실래요? 아니면 밥 드실래요?
고마워, 지훈아. 죽으로 주면 좋겠어. 지훈은 이제 은정을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재산 문제 때문에 경계했지만 은정이 아무런 요구 없이 순수하게 가족만을 원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답니다. 자, 이제 다 모였네. 도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은정이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도현과 선미가 공식적으로 재회한 지도 100일이었죠. 아버지, 100일 잔치 해야겠네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100일 잔치야.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지만 은정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북한산 우이동 계곡에 가보면 어떨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에요. 도현과 선미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래간만에 가보자. 저도 가고 싶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망쳐놓았으니까. 이제라도 좋은 기억으로 바꿔놓고 싶어요. 오후 온 가족이 함께 북한산 우이동 자연휴양림으로 향했습니다. 48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곳이었지만 계곡물 소리는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어요. 여기가 바로 그 자리야. 도현이 쉼터 정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곳.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은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선미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라고 했어. 와, 로맨틱하다. 소라가 박수를 쳤어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미 언니. 그때 제가 그 행복을 빼앗았죠.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영희 씨.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었을 거예요. 창수가 뒤늦게 합류했어요. 야, 나만 빼고 가족 모임 하면 어떡해? 창수 삼촌. 은정이 반가워했습니다. 창수는 이제 은정에게 삼촌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었어요. 48년 동안 혼자 살았던 그에게는 조카가 생긴 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답니다. 은정아,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삼촌. 다음 달부터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누나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미리 넣어뒀어요. 지훈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누나. 법적으로도 누나 몫이고 무엇보다 저는 누나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하지만 나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 저도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요. 도현이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72에 이렇게 큰 행복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선미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로 함께 늙어가요. 그래, 선미야. 남은 인생 함께하자. 영희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희 이모. 은정이 말했습니다. 이모도 우리 가족이에요. 바로 그때
계곡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온 것이었죠. 저 아이들 보니까 우리도 옛날 생각나네. 창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저랬었지. 도현이 웃었습니다. 은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제 수술을 담당했던 김철민 교수님의 제자분이에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럼 우리 또 결혼식 준비해야겠네요. 그러게요. 드디어 사위를 볼 수 있겠네. 도현이 기뻐했습니다. 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아, 그분이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네.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좋은 분이네. 영희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가족들은 정자에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밥과 잡채, 그리고 영희가 직접 만든 나물들까지. 맛있어요, 영희 이모. 은정이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이모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도현이 모든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정말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4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선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정말 착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져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자랑스러워요. 창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복 받았어. 이런 가족을 갖다니. 응, 창수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할 무렵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어요. 도현이 마지막으로 계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로 좋은 기억만 남은 곳이 되었네. 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 가족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4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축복이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정의 결혼 소식과 함께 더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라도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만난 좋은 남자와 연애 중이라는 거였죠. 아버지, 우리 집에 경사가 끊이지 않네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늦었지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도현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8년 동안 놓쳤던 딸과의 시간을 되찾았고 첫사랑과도 다시 만났으며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비록 늦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들이 보여준 셈이죠.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떨까요?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복수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답니다.